어머, 시장 반찬 냄새 나는 거 나만 느끼는 거야? 하! 웃음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지던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위에 빼곡히 놓인 크리스탈 잔들, 샹들리에, 불빛,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여자들. 그 한가운데서 저는 그저 조롱의 대상이었죠. 동창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30년 만에 나타난 최선영은 예전과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잔인해졌어요. 그 여자의 손바닥이 제 뺨을 스치던 순간 레스토랑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죠. 또각또각 울리는 구두 소리. 최선영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태양의 한지은 변호사입니다. 방금 폭행 현장 제가 다 봤습니다.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이며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가장 완벽한 응징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물입니다. 등장인물과 단체명은 모두 가상이며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새벽 4시 재래시장 골목에 불빛이 하나 켜졌습니다. 인천 용현 전통시장, 그 안쪽 끝 자리에 자리 잡은 박정네 반찬가게였죠. 24평짜리 작은 가게였지만 정네에게는 27년째 지켜온 삶의 전부였습니다. 시금치 나물을 무치고 멸치볶음을 간 맞추고 도시락 반찬으로 나갈 계란말이를 붙이는 그 손길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67살 박정네. 누구는 그냥 시장 아줌마라고 불렀지만 이 골목 안에서만큼은 누구도 그 손맛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했죠.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은 언제나 6시였습니다. 그 전까지 2시간은 오롯이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정내는 앞치마를 두르고 대파를 다듬으며 오늘 팔 반찬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연근조림, 오징어 볶음, 깻잎 무침, 콩자반. 단골들이 자주 찾는 것들이었죠.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우편함에서 꺼낸 봉투 한 장 때문이었어요. 레드클럽 정기 모임 초대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 레드클럽. 이름만 들어도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는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 서울 강남 소재여고를 나온 동창들이 결성한 그 모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유한 사람들만의 자리가 되어 있었죠. 남편이 중견기업 대표라거나 강남에 빌딩을 2채 갖고 있다거나 외제차를 바꿨다는 이야기들이 오가는 자리였습니다. 정래는 그 안에서 언제나 가장 초라한 존재였어요. 결혼 직후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도망가 버린 뒤 정래는 혼자 아들 강민수를 키우며 시장 바닥에서 반찬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임에 나갈 때마다 누군가는 꼭 물었죠. 정래 씨, 아직 그 시장 가게 하고 있어? 그 말 속에 담긴 게 뭔지 정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날 저녁 정래는 밥상 앞에서 며느리 한지훈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았는데 나 안 가도 되겠지? 지훈은 봉투를 펼쳐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35살 대형 로펌 태양법무법인의 기업범죄 전문 변호사. 그 이력만큼이나 눈빛이 단단한 사람이었죠. 결혼한 지 3년이 됐지만 정래는 아직도 가끔 이 며느리가 낯설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야무진 사람이 우리 민수한테 시집을 왔나 싶기도 했고 동시에 든든하기도 했죠. 어머니, 왜요? 가셔야죠. 아이고, 거기 가면 나만 초라해. 다들 얼마나 잘 사는지 알아? 그게 어머니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이 짧았지만 그 속에 힘이 있었죠. 다음 날 저녁 퇴근한 지훈이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례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자 지우는 쇼핑백을 거실 소파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번 입어보세요. 쇼핑백 안에는 짙은 카멜색 롱코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급 울 소재의 단추 하나하나가 단정하게 달린 누가 봐도 좋은 옷이었죠. 가격표를 보니 48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례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야? 당장 반품해. 반품 못해요. 어머니 치수 맞춰서 수선까지 했는걸요. 정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우는 코트를 꺼내 정례의 어깨에 걸쳐주며 말을 이었죠. 어머니가 거기 가셔서 주눅 드실 이유 하나도 없어요. 27년 동안 혼자 가게 지켜오신 분이 왜 남 눈치를 봐요? 당당하게 가세요. 정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코트를 걸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옷이라니. 그래도 어딘가 마음 한켠이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임 당일 정례는 지훈이 골라준 코트를 입고 택시를 탔습니다. 모임 장소는 강남 도심의 프리미엄 레스토랑이었죠. 건물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정례는 온몸이 뻣뻣해졌습니다. 발레 파킹을 맡기는 외제차들, 고급 향수 냄새, 영어가 섞인 대화 소리. 정례는 코트 단추를 꼭 쥐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머, 정례야. 먼저 온 동창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반갑다고, 오랜만이라고. 그런데 그 목소리들 사이로 정례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 코트. 정례 거야? 잘 어울리긴 하는데. 최선영이었습니다. 남편 최성태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성태건설 덕분에 수십억대 자산가가 된 여자.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례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돈 없다고 은근히 무시하던 그 최선영이 30년 만에 정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눈빛은 달라진 게 없었죠.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여전히 그 자리구나. 정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아무 일 없이 끝나기를 바랐죠. 하지만 그 바람은 채 1시간도 가지 못했습니다. 웨이터가 와인을 따르러 돌아다니는 동안 레스토랑 안은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동창들은 저마다 근황을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이번에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했다느니, 제주도에 세컨하우스를 샀다느니, 막내가 미국 유학을 떠났다느니. 정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조용히 물만 마셨습니다. 누군가 물어볼 때마다 그냥 가게 하고 있어라고 짧게 대답했죠. 더 말할 것도 없었고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최선영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모임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실크 블라우스에 손목에는 명품 시계, 옆에는 500만 원짜리 한정판 가방이 놓여 있었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자랑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반드시 정례를 향한 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정례야, 너 아직도 인천 그 시장이야? 거기 요즘도 장사가 돼? 주변 동창들이 슬쩍 눈치를 봤습니다. 정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응, 잘 돼. 짧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영은 피식 웃었어요. 대단하다, 진짜. 나는 시장 가면 냄새 때문에 못 있겠던데. 특히 반찬 가게 앞은 더 그렇잖아. 어머, 근데 정례 너한테서도 그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하하. 웃음소리가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몇몇은 따라 웃었고 몇몇은 고개를 숙였죠. 정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가슴 안쪽이 서서히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웨이터가 와인 잔을 나르다
정례의 팔꿈치 쪽으로 지나쳤고 정례가 몸을 살짝 움직이는 바람에 잔이 흔들렸습니다. 와인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죠. 정례는 얼른 냅킨으로 닦으려 했지만 와인은 이미 최선영 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최선영의 가방 옆면에 붉은 얼룩이 번졌죠. 테이블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최선영은 천천히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룩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샤넬 클래식 플랩이야. 550만 원짜리.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정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미안해, 선영아. 내가 닦아볼게. 닦아? 이게 닦인다고 생각해? 가죽에 와인이 들었는데? 최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동창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정례는 냅킨을 들고 서 있었고 최선영은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세탁 맡겨봤자 이 얼룩은 안 빠져.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선영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웨이터가 지나가다가. 웨이터? 지금 웨이터 탓하는 거야? 내가 움직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까지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죠. 정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인지 분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정례가 낮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긴. 가방값 물어내야지. 550만 원. 주변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작게 헛기침을 했죠. 선영아, 아무리 그래도 가방값 전액을. 전액? 이거 내 가방이야. 내가 망가뜨렸어. 이게 그렇게 이상한 말이야? 정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550만 원. 한 달 가게 순수익이 그 돈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서서 일한 한 달치 돈이 550만 원이었죠. 최선영은 동창들을 한번 둘러보더니 다시 정례를 향해 말했습니다. 있잖아, 정례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 여기 오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알잖아. 너 그냥 시장에서 반찬이나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이런 데 와서 사고나 치고 그래? 그 말이 정례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27년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새벽마다 혼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아들 학비 내고 빚 갚고 버텨온 27년. 그 세월이 지금 이 여자 앞에서 한 줌 재처럼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정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영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정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한테 사과할 수 있어. 와인 쏟은 건 내 실수니까.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왔냐고? 동창이라서 왔어. 그게 이유야. 그리고 나는 시장에서 반찬 파는 게 부끄럽지 않아. 최선영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 눈빛에 비웃음이 가득 찼죠. 어머, 대단하다. 당당하기도 해라. 그럼 당당하게 가방값 550만 원 내놔봐. 그건 협의해야 할 문제고. 협의? 웃기고 있네. 최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이 정례의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찰싹 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퍼졌습니다. 정례는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귀안이 윙 울렸죠. 눈앞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테이블이 샹들리에가 동창들의 얼굴이 흔들렸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봤죠. 짙은 네이비 정장을 입은 한 여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내보이지 않는 표정이었죠. 한지윤이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태양의 한지훈 변호사입니다. 방금 이 자리에서 발생한 공개 폭행,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스토랑 내부 CCTV에도 고스란히 담겼을 겁니다. 최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례 쪽으로 걸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죠. 지우는 정례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최선영을 마주봤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동창들은 저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허둥댔고 웨이터들은 멀찌감치 물러서 있었죠. 최선영만이 팔짱을 낀 채 지훈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어머, 무섭다. 그래서? 최선영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훈은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죠.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이고 CCTV 영상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머니께 공식 사과하시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베, 내가 왜요? 저분이 먼저 내 가방을 망가뜨렸잖아요. 가방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별도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방이 망가졌다고 해서 사람 뺨을 때릴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선영은 피식 웃었습니다. 대단하네. 며느리가 변호사야? 어머니 모시러 직접 왔어요? 그러면 그렇지. 혼자 왔을 리가 없다 했어. 어머니를 데리러 온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된 것도 사실이죠. 저는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녹음 앱이 켜져 있었죠. 방금 전 대화는 제가 입장하기 전부터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가방값 550만 원을 요구하신 발언, 그리고 왜 여기 왔냐는 발언까지요. 명예훼손과 강요 혐의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최선영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동창 하나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녹음을 했다고요? 네. 어머니가 이런 자리에 혼자 오신다고 했을 때부터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했던 거고요. 최선영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빛이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최선영은 툭 내뱉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일은 내가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방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550만 원짜리가 망가졌는데 그 부분은 감정에 따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어머니께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들 그리고 폭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가 선행돼야 합니다. 내가 왜 사과를 지금 하지 않으시면 다음에 하실 기회가 더 불편한 자리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이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달랐습니다. 최선영은 한참 동안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결국 최선영은 정례 쪽을 향해 고개를 한번 까딱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좀 심했어. 진심이 담긴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의 몸짓이었죠. 정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정례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두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서는 동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동창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딴 곳을 보고 있었죠. 최선영만이 그 뒷모습을 차갑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례는 건물 기둥 옆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뺨이 아직도 얼얼했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이 나이에 며느리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아, 지훈이에요, 어머니. 지훈아, 어떻게 알고 왔어? 어머니가 걱정됐어요. 그냥 근처에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훈은 그날 오후 반차를 내고 레스토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정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어쩐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괜히 나서지 않아도 됐는데. 어머니, 지훈이 정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맞으셨잖아요. 그 한마디에 정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눈끝에 맺혔다가 흘러내렸죠. 지훈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정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억지로 위로하거나 쓸데없이 말을 늘어놓지 않는 것. 그게 지훈의 방식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 강민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례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뺨이 빨개.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지훈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수는 지훈을 바라봤고 지훈은 짧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민수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죠. 그 사람이 엄마를 때렸다고? 민수야, 됐어. 지훈이가 잘 마무리했어. 마무리가 됐어요? 사람을 때렸는데. 강민수 씨. 지훈이 나직하게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 흥분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강민수는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지훈은 소파에 앉으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파일 하나를 열었죠. 정례와 강민수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일은 끝난 게 아니에요. 선영 씨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닌 건 저도 알아요. 분명히 다시 연락이 올 거예요. 연락이 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제가 이미 생각해뒀어요. 지훈의 화면에는 서류 목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례는 그 화면을 보다가 거기 적힌 회사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성태건설. 최선영 남편 최성태가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정례의 휴대폰이 울렸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발신자 이름에는 최선영이라고 찍혀 있었죠. 정례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어젯밤 뺨의 얼얼함은 가셨지만 그 기억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례야, 나야. 최선영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죠. 사과라도 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일은 내가 좀 흥분했어. 그런데 있잖아. 가방 문제는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잖아. 세탁소에 맡겨봤더니 얼룩이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할 거야? 정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말을 해봐. 가방 값을 물어줄 거야, 말 거야? 550만 원이잖아. 선영아. 정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내 며느리한테 해. 뭐? 법적인 문제는 지훈이가 담당한다고 했어. 지훈이한테 연락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선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죠. 이번에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정례야, 지금 변호사 며느리 뒤에 숨는 거야? 참 대단하다. 그 며느리가 평생 내 방패막이 해줄 것 같아? 어차피 집안 잘 만나서 시집 간 거잖아.
너야 좋겠다. 선영아, 나는 끊을게. 정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어제보다는 단단했습니다. 전화기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죠. 시장 골목에서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는 상인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어요. 저녁에 퇴근한 지훈에게 전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지훈은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어요. 분명히 직접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훈아, 그냥 가방값 좀 줄까? 괜히 일 커지는 것보다. 어머니, 지훈이 정래를 바라봤습니다. 가방값은 감정에 따라 실제 손상 정도를 확인한 뒤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논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에요. 그럼 핵심이 뭔데? 지훈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저 지금 맡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사건? 부동산 개발회사 횡령 및 배임 사건이에요. 회사 이름이 성태건설입니다. 정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태건설. 최선영 남편 최성태의 회사였습니다. 지훈은 말을 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성태건설 내부 고발자예요.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담긴 자료들을 갖고 왔죠. 저는 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 최성태 혼자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최선영 씨 명의의 계좌로 회사 자금이 정기적으로 이체된 내역이 있어요. 단순히 남편 회사 돈을 생활비로 쓴 수준이 아니라 명품 구매, 해외여행,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정황이 명확합니다. 이건 공범 혐의로 볼 수 있어요. 정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500만 원짜리 가방, 고급 레스토랑, 손목에 명품 시계. 어제 최선영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그걸 지훈이 내가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동창 모임 초대장 받으셨을 때부터 최선영이라는 이름이 걸렸어요. 제가 맡은 사건의 회사 대표 배우자와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확인해 보니 동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코트도 사주고 따라온 거야?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죠. 정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훈아, 그럼 선영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검찰 수사관들과 협의 중이에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피의자 소환 통보가 갈 겁니다. 그게 구속이 되는 건가? 혐의가 소명되면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해요. 횡령 금액이 크고 증거가 명확하거든요. 정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여자는 언제나 정래 위에 있었습니다. 집이 크다고,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고, 옷이 좋다고, 그리고 그 우월함은 졸업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죠. 남편 만나 더 크게 올라가더니 결국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지른 일들이 이미 법의 그물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맡은 건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내부 고발자가 먼저 찾아왔고 저는 그 일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와 최선영 씨의 관계는 제가 개입할 일이 아니고요. 알아. 그런데 어제 제가 직접 봤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당하셨는지. 그건 제가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정래는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단단하고 냉정하고 그러면서도 그 눈 안에 뜨거운 것이 담겨 있는 얼굴이었죠. 지훈아, 네 어머니, 고마워.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27년치 외로움과 30년치 수치심과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안도감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정례가 잠자리에 들려는데 강민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자요? 아니, 들어와. 강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유자차 2잔을 들고 있었죠. 정례 옆에 앉아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훈이한테 들었어요. 다 알고 있었대요. 응, 나는 몰랐는데. 엄마 걱정돼서 따라간 것도, 그 사건이 그 회사 사건인 것도 지훈이가 다 알아서 한 거야. 강민수는 잠시 유자차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훈이한테 잘해줄게요. 더 잘해줄게요. 정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죠. 당연히 잘해야지. 그게 내 여보잖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례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금치를 데치고 멸치를 볶고 계란말이를 부쳤죠.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내내 어수선했습니다. 최선영이 어떻게 나올지, 지훈이 말한 소환 통보가 언제쯤 갈지,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단골 손님 오 여사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깻잎 무침 있어요? 네, 있어요. 아침에 새로 무쳤어요. 한 팩 주세요. 그리고 콩자 반도요. 정례는 반찬을 담으며 웃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27년을 버텨온 자리였습니다. 이 가게가, 이 손님들이, 이 냄새가 정례의 삶이었죠. 최선영이 뭐라 해도 이 자리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가 되었을 때 가게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섰습니다. 검은색 외제 세단이었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사람은 최선영의 개인 운전기사로 보이는 중년 남자였고 뒷문이 열리며 최선영이 내렸습니다. 오늘도 명품 코트에 선글라스를 걸치고 있었죠. 시장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정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카운터 뒤에 서서 최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작네. 가게가. 최선영은 가게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들어왔습니다. 손님 2명이 반찬을 고르다가 분위기를 느끼고 슬그머니 나갔죠. 무슨 일이야? 정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긴. 얘기하러 왔지. 할 얘기는 지훈이한테 하라고 했잖아. 변호사 거치지 않고 우리끼리 얘기하면 안 돼? 우리 동창이잖아. 최선영은 카운터 앞 의자에 앉으며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조급함이 섞여 있었죠. 정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례야, 솔직하게 얘기할게. 어떻게 하면 그 변호사가 법적 조치 안 할 수 있어? 내가 가방값 포기할게. 550만 원 안 받을게. 그냥 없던 일로 하면 안 돼? 정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정례야. 최선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며느리가 지금 우리 남편 회사 사건 담당한다며. 내가 다 알아봤어. 그거 잘못되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제발 좀 말해줘. 며느리한테 좀 얘기해줘. 그냥 덮어달라고. 정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영은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2천만 원이야. 내가 미안하다고 이걸로 마무리하자고.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들려오는 소음만이 희미하게 들렸죠. 정례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2천만 원. 가게 2달치 매출이었습니다. 선영아. 정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 가져가. 뭐? 내 며느리는 내가 부탁한다고 사건을 덮어줄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나도 그런 부탁 안 해. 지훈이가 하는 일은 지훈이 일이야. 최선영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정례야,
지금 제정신이야? 2천만 원이잖아. 돈으로 안 돼, 선영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그렇게 안 살았다고? 시장에서 반찬 팔면서 고상하게 살았어? 우습지도 않아. 정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이었다면 그 말에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10년 전이었어도 아마 입술을 깨물며 참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선영아, 나는 27년 동안 이 가게에서 번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빚 갚고 살았어. 내가 우습다고 해도 괜찮아. 나는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살았거든. 그리고 내가 우리 며느리 직장에 찾아가겠다. 법적으로 엮겠다. 그런 협박도 이제 안 통해. 무서운 거 있으면 먼저 내 양심한테 물어봐. 최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눈에 분노가 올라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를 낚아채 핸드백에 쑤셔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후회할 거야. 그래, 알겠어. 최선영이 나가고 가게 문이 닫혔습니다. 정래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지훈은 듣는 내내 표정이 없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죠. 2천만 원을 직접 들고 왔어요? 응. 봉투째로.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요, 어머니? 정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태건설법인 계좌에서 최선영 씨 개인 계좌로 사흘 전에 2천만 원이 이체됐어요. 저희가 이미 확보한 자료에 있는 내용이에요. 정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 돈이 회사 돈이에요. 횡령한 자금으로 무마를 시도한 거예요. 이건 어머니께 드린 게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 저한테 압력을 넣으려 한 거죠. 만약 어머니가 그 돈을 받으셨다면 어머니도 엮일 수 있었어요. 정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거였어? 네. 어머니가 거절하신 게 맞아요. 잘하셨어요. 지우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서류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래는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내일 검찰 수사관들과 최종 협의가 있어요. 피의자 소환 통보는 이번 주 안에 나갈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정래는 그 옆에 앉아 며느리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며느리가 지금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목요일 오전 지우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 사무실은 여의도 고층 빌딩 22번째 층에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사무실 안은 이미 불이 켜져 있었고 지훈의 자리에는 어젯밤부터 펼쳐둔 서류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죠. 지훈은 코트를 벗어 걸고 자리에 앉아 파일을 펼쳤습니다. 성태건설 횡령 및 배임 사건. 내부 고발자 박성진이 처음 사무실을 찾아온 건 2달 전이었습니다. 성태건설 재무팀 과장이었던 박성진은 손이 떨리는 채로 USB 하나를 내밀었죠. 안에는 회사법인 계좌에서 최성태 개인 계좌와 최선영 명의 계좌로 수년에 걸쳐 이체된 자금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총액은 43억 원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자료를 받아들고 2달 동안 촘촘하게 검토했습니다. 단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건넨 뇌물 내역도 포함돼 있었고 허위 공사 계약서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명확했습니다. 최선영 명의 계좌로 들어간 돈은 명품 구매, 해외여행, 강남 소재, 오피스텔 취득에 사용된 것이 확인됐죠.
지우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검찰 수사관 이상훈과의 협의가 오후 2시로 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협의에서 피의자 소환 일정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죠. 오전 10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훈의 비서 김수진이 수화기를 들었다가 지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호사님, 최선영 씨라고 하시는데요. 변호사님 직접 연결해달라고 하십니다. 지훈은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결해줘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한지훈 변호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 최선영이에요. 어머니 동창분.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머니께 신뢰를 범한 건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 남편 회사 사건은 별게 아닌가요? 제가 관련됐다는 건 오해예요. 저는 남편이 주는 돈을 받아 쓴 것뿐이고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몰랐어요. 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최선영 씨, 저는 지금 이 통화 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몰랐다는 주장은 수사 과정에서 직접 소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사건을 멈출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제발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애들 아빠가 구속되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전화를 끊겠습니다. 지우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무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죠. 옆자리 동료 변호사가 지훈을 힐끔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오후 2시 검찰 수사관 이상훈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의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2시간에 걸쳐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상훈은 지훈이 정리한 자금 이체 내역과 허위 계약서 목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최선영 씨 계좌로 들어간 금액이 총 얼마죠? 11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중 오피스텔 취득 자금이 4억 5천만 원, 나머지는 명품 구매와 해외 경비로 사용됐습니다. 이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에 메모를 했습니다. 공범으로 보기에 충분한 정황이네요.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네.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이체된 내역이고 최선영 씨 명의로 직접 취득한 부동산까지 있습니다. 인지 가능성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소환 통보는 이번 주 금요일로 하겠습니다. 최성태 씨와 최선영 씨 동시 소환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상훈이 나간 뒤 지우는 창가에 서서 여의도 강변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지우는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강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일찍 들어와요. 어머니랑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답장은 3분 만에 왔습니다. 알겠어.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같이 먹고 싶어서요.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서류를 챙겼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가 오랜만에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정내가 손수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에 제육볶음, 도라지 무침, 깻잎 무침. 가게에서 팔다 남은 반찬들이었지만 그 어떤 레스토랑 음식보다 따뜻했습니다. 강민수는 밥을 먹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가게는 어때요? 잘 돼. 요즘 도시락 주문이 좀 늘었어. 엄마 솜씨가 소문났나 보다. 소문은 무슨. 오래 하다 보니까 단골이 생긴 거지.
지우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그래, 오늘 청국장 좀 섞었어. 깊은 맛이 나라고. 어쩐지 다른 날이랑 달랐어요. 정례는 며느리의 말에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밥상 위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강민수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지우는 정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금요일에 소환 통보가 나가요. 정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혹시 연락이 오거나 누군가 찾아오면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저한테 바로 전화하세요. 응, 그럴게. 어머니. 응? 지훈이 정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례는 찻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여자의 눈빛 앞에서 작아지고 움츠러들고 고개를 숙였던 시간들이었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정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바깥에서는 강민수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정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최선영의 집으로 소환 통보서가 발송됐습니다. 등기우편이었습니다. 수신 확인 시각은 오전 10시 42분. 지우는 수사관 이상훈에게서 확인 문자를 받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최성태와 최선영 두 사람 모두에게 동시에 발송된 통보였습니다. 정식 피의자 신분으로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죠. 지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정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아.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지우는 즉시 몸을 세웠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선영이가 집으로 찾아왔어. 나한테 같이 가자고 해. 자기 집에. 지금 어디 계세요? 가게야. 선영이가 가게 앞에 차 대고 기다리고 있어. 지우는 이미 코트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가게 안에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알겠어. 지우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비서 김수진에게 오후 일정 조율을 부탁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택시를 잡아 인천 용현 전통시장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이상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선영이 피의자 어머니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동 중이에요.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저도 움직이겠습니다. 택시가 시장 골목 입구에 섰을 때 검은색 외제 세단이 가게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택시비를 내고 내려 걸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정례가 카운터 뒤에 서 있었고 최선영은 가게 문 앞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최선영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어머, 변호사님도 오셨네. 최선영 씨, 오늘 왜 오셨습니까? 어머님이랑 얘기 좀 하려고요. 그게 문제예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날 관련 사건 당사자 가족을 직접 찾아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선영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피의자요? 저 아직 조사도 안 받았어요. 소환 통보를 받으셨으면 피의자 신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기록해 두겠습니다. 최선영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딘가 초조함이 배어 있었죠. 변호사님, 저 그냥 옛 친구 만나러 온 거예요. 무슨 증거 인멸이나 회유를 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정례야, 우리 그냥 조용히 얘기 좀 하자.
오래된 동창끼리. 정례는 카운터 뒤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나는 너랑 단둘이 얘기 안 해. 할 말 있으면 지훈이 앞에서 해. 최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리어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옆 가게 아주머니가 힐끔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최선영은 결국 한숨을 내쉬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훈도 따라 들어섰습니다. 최선영은 의자에 앉지 않고 선체로 말했습니다. 정례야, 나 진짜 억울해. 우리 남편이 한 일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 나는 그냥 남편이 주는 카드 쓰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 쓴 것뿐이야. 그게 죄야? 정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잘못한 건 인정해. 뺨 때린 것도 막말한 것도. 근데 그건 그거고 남편 회사 사건은 별개잖아. 제발 변호사한테 말해줘. 나는 빼달라고.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선영 씨, 저는 사건을 빼고 넣는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는 검찰이 진행하는 거예요. 저는 의뢰인의 자료를 제출한 것뿐이고요. 그래도 변호사님이 말하면 달라지지 않아요? 제발이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최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이 빨개지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죠. 정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이 여자는 학교 복도에서 정례의 도시락을 발로 찼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정례의 낡은 신발을 손가락질했죠. 졸업 후에도 동창 모임에 나타날 때마다 정례를 발 아래에 두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사람들 앞에서 정례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정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용서하고 말고 할 위치가 아니야. 그건 법이 판단하는 거야. 나한테 잘못한 건 이미 레스토랑에서 사과했잖아. 그걸로 됐어. 그런데 남편 회사 일은 나랑 관계없는 일이야. 나한테 와서 빌어봐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지훈이 말이 맞아.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야. 최선영은 한참 동안 정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는 것 같았죠.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둘이 들어섰습니다. 이상훈 수사관과 동료였습니다. 최선영 씨 맞으시죠? 최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이상훈입니다. 최선영 씨, 임의동행 요청드립니다. 오늘 사전 조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최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요? 화요일에 출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최선영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최선영은 다시 정례를 바라봤죠. 정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최선영은 천천히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과 함께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외제 세단 옆을 지나쳐 수사관 차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례는 카운터에 두 손을 얹고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이 30년 전 학교 복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당당한 모습과 겹쳐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지훈이 정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응, 괜찮으세요? 정례는 잠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밖으로 보이는 시장 골목에 오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골목이었습니다. 리어카도 지나가고 손님도 오가고 옆집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소금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정례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내 옆에 서 있었죠.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나란히 서서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최성태와 최선영은 그 주 화요일 나란히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성태건설 대표 최성태, 부동산 개발 비리 및 횡령 혐의, 배우자 최선영, 공범 혐의. 뉴스 자막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정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바라봤습니다. 강민수가 옆에 앉아 있었고 지우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실로 나와 잠깐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성태건설 최성태 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수년에 걸쳐 회사법인 자금 43억 원을 횡령하고 부동산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 최선영 씨도 공범 혐의로 동시 소환됐으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민수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때요? 정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겠어. 시원하다고 해야 하나. 근데 그냥 허하네. 허하긴요. 잘된 거예요. 그래, 잘된 거지. 정래는 소파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최선영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메라를 피하려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며칠 전 시장 골목에서 핸드백을 낚아채 나가던 그 당당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훈이 코트를 입으며 말했습니다. 구속영장은 이번 주 안에 청구될 거예요. 증거가 명확하고 도주 우려도 있어서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정말 감옥에 가는 거야?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혐의 금액이 크고 뇌물 공여까지 있어서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통쾌해야 하는데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죠.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미웠지만 그래도 삶을 함께 살아온 시대의 동창이었죠. 그런데 그 복잡한 마음과는 별개로 몸이 가벼웠습니다. 어깨에 얹혀있던 무언가가 내려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최성태와 최선영은 나란히 구속됐고 성태건설법인 계좌와 최선영 명의 부동산은 검찰에 의해 동결됐습니다. 강남 오피스텔도 해외 계좌도 수년에 걸쳐 쌓아온 재산들이 하나씩 압류됐습니다. 지우는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내부 고발자 박성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과장님,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성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도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의도 한강변에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강민수가 아침을 먹고 나서 정래 앞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래는 봉투를 받아 펼쳤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용현 전통시장 바로 옆 골목, 새로 지어진 상가 건물 1층 호실 임대 계약서였습니다. 임차인 이름이 박정래였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생각에요. 정래는 계약서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지금 가게 있잖아. 지금 가게는 건물주가 재개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내년 봄에 비워줘야 한다고.
엄마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정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을 했던 게 벌써 2달 전이었습니다. 걱정은 했지만 딱히 해결책이 없어서 그냥 묻어두고 있었죠. 지훈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시장 바로 옆 골목이라 유동 인구도 많고 지금 가게보다 평수도 조금 더 넓어요. 주차 공간도 있고요. 이거 너희가 한 거야? 저희 둘이 같이 준비했어요. 정례는 계약서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꾹 참으려고 했는데 결국 눈끝이 붉어졌죠. 야, 이 돈이 얼마인데? 엄마. 강민수가 정례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새벽마다 혼자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27년 동안 그 시간이 얼마짜린지는 계산도 못해요. 정례의 눈물이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도 그래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든든한 거 알아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개월 뒤 용현 전통시장 옆 골목에 작은 반찬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례 반찬. 개업날 아침 정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금치를 데치고 멸치를 볶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27년 동안 해온 것과 똑같은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손이 가벼웠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6시 가게 문을 열었을 때 골목 앞에 강민수와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에 국화꽃 한 다발씩을 들고 있었죠. 엄마, 개업 축하해요. 정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하세요. 지훈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례는 꽃을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67살 박정례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걸린 가게 앞에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자존감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